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88만 원 세대 멘토로 나섰습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정치권에 굉장히 매서운,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친인척 비리라든지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매서운 공격을 이제 주로 하셨는데, 이번에 내신 책을 보니까 또 젊은 청춘들, 네, 88만 원 세대의 고통, 고뇌를 좀 담은 것 같아요. 네, 20대, 30대들에게 제가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대, 30대를 되돌아봤을 때 그때의 어떤 그 멘토를 해주셨던 분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또 멘토라는 말이 유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젊은이들이 뭔가 갈구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여의도를 가게 되면은 한강을 하루에 한 번씩 건너게 되는데 그때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했던 생각들을 제가 에세이 형식으로 쓴 것입니다. 네. 저는 혹시 책을 내놓으면은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정치 에세이 그런 걸 주로 내실 줄 알았더니 청춘 에세이를 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간혹 뭐 조금 정치 얘기도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그 주로 이제 그 청춘들의 어떤 그 방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그 만들어가야 되는지 또 앞으로 내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또 나의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요약을 해서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한데 저는 아직 뭐 책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책 내용이 뭡니까?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 국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매력이 좀 없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이 좌절을 겪은 사람들은 그 좌절한 기간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남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더 호응을 많이 받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그 조직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좌절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박 의원님은 보면은 남들이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이 방송사 기자도 하셨고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래서 박 의원님 인생에서 좌절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갈 때요. 사실은 고3 때 이 방송반에 좀 빠져가지고요. 그 고3 시기에 남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저는 주로 음악 듣고 이러고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대학교를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좀 멀어지고요. 그래서 대학교 4년을 겉으로는 활발하게 보낸 것 같지만 제 속 내면적으로는 좀 우울하게 보냈다 그럴까요? 그리고 그 4년 동안의 시기 동안 제가 그래도 혼자서 생각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그 후에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저를 만들어준 어떤 그런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정치인이 이렇게 책을 출간을 하면은 이제 어떤 출마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박영선 의원께서는 뭐 대선을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책 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근데 이 책은 그런 책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정말 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 제가 요즘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좀 팔아보고 책이 많이 팔리면 생각해보겠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이들이 그렇고요. 또 이제 박 의원을 갖다가 많은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또 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우리 사회에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어느 분야에나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저희가 잘할 때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줄어든 것은 굉장히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정치인이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싶었던 것은 저의 꿈 중에 하나였고요. 정치인은 되고자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정말 운명처럼 자꾸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저는 정치인이 돼서는 욕심을 참 많이 버렸습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는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앵커가 돼보고 싶다든가 아니면 뭐 꼭 특파원을 한번 나가보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할 수 있을까 혼자서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정치인은 제가 무엇이 되고자 해서 시작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되고자 노력하진 않았고요. 다만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일들, 예를 들면 경제부 기자로서 오랫동안 재벌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법사위에 와서 4년 동안 보니까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든가 하는 이런 그 생각했던 일들을 좀 개념을 정리해 가면서 일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시대적 화두하고 맞아 떨어져서 그 제가 했던 일이 또 제가 어떤 했던 일보다 좀 더 많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젊은 이들이 정말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박영선 의원처럼 이제 돼보고 싶다 이렇게 해갖고선 뭐 트위터 상에도 뭐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긴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그 이유를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제가 전당대회 나갔을 때도 조직 없이 그냥 제가 이제 혼자서 정말 저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하에 입각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서 이제 3등을 했고 또 선거 때 이제 이런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또 다른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원해서 정치권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정치인으로서 사람들은 방송기자 박영선보다는 정치인 박영선을 이제 더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은 정말 정치인이 무엇이 되고자 정치를 한다고는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무엇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국민의 열망을 한다면. 근데요, 무엇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욕심이 생겨서요. 제가 이제 선배 정치인들을 이렇게 쭉 봐오면 뭔가 이렇게 이제 정치인이라는 것이 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또 반가워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빠져들게 된다 그럴까요? 그런 선배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도 하게 되고 또 흔히들 오버한다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혼자서 참 많이 했었습니다. 무엇이라는 게 저는 대권을 좀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좀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비리를 그렇게 집요하게 파고드신 이유는 뭡니까? 이 임기 내내 18대 국회에서. 제가 법사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의 이제 제가 비례대표에서 구로에 당선되면서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의 역할 자체가 BBK라는 것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그 BBK 수사를 한 6개월 정도 받았는데요. 그 수사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울분이 터지고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제가 무슨 일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김경준의 이제 BBK 기획 입국설, 그 당시에는 제가 수사를 왜 받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를 왜 받는지 모르는 그런 그 상황에서 나중에 수사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기획 입국설 자체를 저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던 거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6개월 동안 수사를 받고 또 이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사회에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데서 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립각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는데 박 의원님을 법사위 위원장으로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거는 아직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른 얘기 같고요. 왜냐하면 원구성 협상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 원구성 협상 이후에 이제 그 위원장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른 이야기가 아닌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8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왔던 재벌 개혁과 검찰 개혁 이 부분의 그 두 가지 이슈는 저 나름대로 좀 더 정리된 상태에서 이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재벌 문제 같은 것은 재벌들하고 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골목 상권, 또 중소기업,
또 영세상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분들에게도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제도가 좀 더 예. 필요하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그렇습니다. 네. 글쎄요. 이제 지금 상대인 그 개혁의 대상인 재벌, 검찰 하나같이 지금 이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른바 기득권이라고 말해도 되는 그런 집단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 박 의원님에게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누구에게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사회를 예.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제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자체가 예. 제가 보기에는 재벌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한테 너무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그런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상인들에게는 예.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고요. 검찰 개혁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 하나의 저의 나름대로의 제 나름대로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예. 또 언론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일을 하시려면 꼭 법사위원장을 하셔야겠네요. 글쎄, 법사위원장이라는 예. 자리는요, 또 어떻게 보면 조종자 역할을 하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뭐 꼭 그 일을 해야지 법사위원장을 한다. 그런 등식보다는 예.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이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2007년 이제 한나라당 과거 한나라당의 이제 대선 자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과연 그걸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수사는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질문 자체가 참 굉장히 슬픕니다. 왜냐하면 예.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증거가 나오면 정황이 그렇습니다. 나오면요. 그 예.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한 잣대가 주어져야 되는데 특히 이 MB 정권 들어서 지난 4년 동안 저는 그 민주화 10년 동안 만들었던 그래도 힘들게 만들어서 검찰의 공정성을 많이 담보했다고 느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 검찰이 너무 활개를 치게 만든 것 아닌가. 예. 근데 이 실질적으로 그럼 정치 검찰이 누구냐라고 예. 질문을 하면요. 검사 전체에 뭐 한 1%도 안 됩니다. 그런 정치 검찰이라고 꼽을 수 있는 분들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검사분들은 굉장히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일을 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때문에 전체가 욕먹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좀 예.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첫째적으로 인사제도 문제, 예. 검찰의 인사제도 문제 같은 것은 앞으로 그 정치검찰을 퇴출시키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예. 그런 정치검찰의 선배가 있다거나 이럴 때 경우에 퇴출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사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민주통합당 당내 얘기를 좀 꺼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이방연대가 이제 단합이냐 담합이냐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한 것이 밖으로 알려졌다는 것 사실 자체가 예.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은 민주화를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이루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바라는 국민들의 민주화는 정치 민주화하고 또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어떤 그 집단의 그 장이 선출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담합이니 단합이니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어떤 그런 행동이 보여졌다면 예. 저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권은 이해찬 전 총리가 맡을 것이다. 이게 연대의 핵심인데요. 이해찬 총리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나오시는 거는 뭐 자유죠. 예. 그러나 어떤 그런 담합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당권이 결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극구 반대입니다. 네.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로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당원과 저는 예, 국민이 국민이. 결정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그 총선을 좀 복기를 해보면요. 여러 네. 가지 이제 민주통합당의 어떤 내부 실수 또는 이제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그 평가가 지배적인데 어떻습니까? 오는 12월 대선에서 그러한 총선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뭔가 새로운 좀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네, 있나요? 필요합니다. 네. 어떤 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크게는 이제 그동안에는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예. 복지의 화두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을 돌이켜 보면은요. 제가 지역구에 가서 처음에 복지 얘기를 꺼내면 예. 마치 성장과 복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이제는 복지 이야기를 꺼내면 누구든지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예. 다만 이 복지라는 것이 우리의 경제 그 체질, 그러니까 예. 체력에 맞는 복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따라서 저는 민주통합당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체력에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복지를 예. 갖고 간다라는 어떤 그런 안정감을 심어주는 그런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예.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것이 바로 사회 정의감의 상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의감,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담론이 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예. 제 책의 마지막 꼭지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요. 보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어떤 이제 경제 개혁 아니면 이제 정의, 복지 이런 화두가 새누리당이 쇄신을 하면서 올 초에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 속에서 선점을 해버렸다라는 그런 이제 그럴듯하게 얘기가 많아요. 들렸죠. 그 김종인 이제 전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 이제 내세워서 그럴듯하게 들렸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새누리당에서 경제 민주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재벌의 입김이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예. 미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무슨 검찰 개혁을 예. 그 새누리당이 그 이제 외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말뿐이지 제대로 된 어떤 개혁 실체가 있는지를 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민간인 사찰 문제도요. 저는 박근혜 위원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대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원칙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새누리당 내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퇴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들어갔는데요. 저는 이 민간인 사찰 부분 문제가 19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다시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리고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부분이 다시는 이 땅에서 뿌리 박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야가 예.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는 쐐기를 박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 보고 있고 그 법무부 장관의 퇴진 문제 부분 이런 것들을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그 어떤 강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야권 연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권 연대 한 축인 이 통합진보당이요. 새누리당에서는 민주통합당은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손잡고 갈 거냐, 말 거냐? 확실하게 말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새누리당이 예.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저는 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연대라는 것이 저는 이제 그 선거에서의 연대의 의미와 예. 또 평상시에 국회 활동에서의 연대의 의미는 좀 다른 것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그 가치의 어떤 스펙트럼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면 이제 그 흔히들 알박기 정치를 한다 그러죠. 왜냐면 그 이제 그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1000표 뭐 내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이런 경우에 그런 어떤 그 후보가 난립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빚어지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도 저는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그런 것 우려를 정리해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조건 야권 연대라고 해서 뭐 한 목소리 한 덩치로 가는 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예. 네, 네. 지난번 박 의원께서 이제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손이 네. 있다. 공천 과정을 네. 두고 이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아직도 네, 생각을 하고 보이지 계시나요? 않는 손은 존재했었죠. 예.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뭐 이제 언론에서는 어떤 특정인의 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굉장히 궁금해들 하셨는데 네. 제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당 내부에도 있지만 당 외부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다랗게 보면 뭐 재벌도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세력일 수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재벌 개혁을 막을 사람들을 갖다가 공천하지 못하도록 예. 뭐 이렇게 이제
그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새누리당의 그러한 압력이 혹시 통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새누리당이 말로만 이야기했던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부분은 그 어느 누구도 공천을 받지 못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네. 저 끝으로요. 저는 박 의원님이 안철수 교수를 어떻게 생각할까 좀 궁금합니다. 안철수 교수는 이제 성공한 벤처 기업인이고요. 또 뭐 존경받는 분이긴 한데 경제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안철수 교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경제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하고 굉장히 생각이 비슷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재벌 개혁 문제라든가 이제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아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더 피부에 이렇게 와닿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교수는 제가 보기에는 진보와 보수의 색채를 골고루 갖고 있는 그런 분이고 사안마다 경제개혁은 진보 쪽에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또 보수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으로 빨리 모시고 들어와야 되나요? 아니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민주통합당 후보랑 글쎄요, 그거는 안철수 교수님 본인의 선택이겠죠.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조금 우려하는 것은 혹시 제가 나섰던 서울시장 경선 방식에 어떤 그런 요행을 바라는 그런 경선이라면은 그것은 이번에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씀이시네요. 앞으로 이제 대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는 그 일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또 19대 국회 또 중진 의원이시니까 많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